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종윤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황해남도에서 동해로 발사체를 두 발 또 발사를 했습니다. 이달 들어 두 번째가 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강한 불만을 또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경제 전쟁이 군사 갈등으로 확전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올 상반기에 실시하지 않았던 독도 방어 훈련을 곧 실시하겠다 밝혔기 때문입니다. 경제 문제로 촉발된 한일 두 나라 간의 갈등이 더 악화될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크게 출렁거렸던 금융시장은 개장하자마자 급락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환율도 어제 17원이나 올랐다가 지금은 어제보다 상승하기는 있습니다만 어제에 비해서는 상승폭은 좀 제한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북한, 미국 등 이 주변국사에서 힘겨운 줄다리라기는 대한민국의 외교 현주소 오늘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또 듣겠습니다. 문자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샵 3698로 주시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또 토론에 포함을 하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왼쪽으로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그다음에 협력안보연구원장 이인배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미사일 얘기부터 좀 할까요? 오늘 새벽입니다. 이번에는 황해남도에서 동해상으로 역시 이번에도 아직 종료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발사체 두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한미가 시작한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해석이 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도 미상의 발사체를 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회의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의 종류와 비행거리, 발사 방향 등 상세한 발사 내역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체 도발을 한 건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쏜 이후 13일 동안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오늘 발사는 그동안 북한이 거세게 비난해온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어제부터 하반기 연합연습을 사실상 시작해 오는 11일부터 약 2주 동안 본훈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이후 북미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잇따라 발사체로 시위에 나선 건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나흘만이죠. 이번에도 미상의 발사체라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정확하게 뭐다. 이를테면 지난번처럼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이다 또는 대구형 방사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미상의 발사체라는 표현을 일단 쓰겠습니다. 벌써 7월부터 따지면 네 번째, 5월부터 따지면 여섯 번째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세 분 다 각자 한 말씀 듣겠습니다. 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발사체는 일반적으로 탄알이나 포탄은 자체 추진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탄피에 있는 장액이 터지면서 탄두만 날아가는 거고요. 추진체를 달고 있는 게 로켓이거든요. 예. 이거 올라가는 게 로켓이죠. 예. 근데 그 단순히 추진체만 있으면 로켓이고요. 그 로켓의 탄두 부분에 유도 장치가 있으면 미사일입니다. 이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사포는 다연장 로켓의 일종인데 최근에는 로켓에도 탄두에 유도 장치를 달아서 정밀도를 높이는 게 추세예요. 그러니까 합쳐진 거네. 예, 기능이. 미사일하고 그 방사포 다연장의 그 차이점이 줄고 있고요. 그러나 로켓의 경우에는 대체로 사거리가 300km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50km라면 저번에 쐈던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 개연성이 좀 높고요. 미사일의 가능성이 네, 높다 미사일 이번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미사일과 로켓의 차이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구별도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군이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고요. 예. 일반적으로 북한이 발사체를 쏠 때는 미사일 쏠 때는 동해안에 쐈다가 내륙에서 다시 쏩니다. 그 두 가지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 내륙을 하나는 가로질러서 예, 쏘는 그리고 것도 원래 있다. 초기에는 동해안에서 해안으로 쏜 다음에 사거리를 확보해서 동해로 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단은 아마 그런 기술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오늘 한미 군사 연습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아마 대체로 예정돼 있던 북한의 계획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봉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첫 번째 남북회담을 가졌지 않습니까? 작년. 예, 작년이요.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새벽에 우리 때문에 예. 잠 설치는 일은 없도록 해드리겠다. 하는데 지금까지 6번 다 새벽에 새벽이니까. 했지 않습니까? 하루가 24시간인데 하필. 그거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그다지 따뜻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는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문재인 정부의 이런 대북 정책을 다시 테스트해보는 그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대체로 공감하는 건데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부분은 발사 위치입니다. 황해남도라고 나왔는데요. 황해남도는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곳이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에 황해남도 은율이라는 곳에서 노동 미사일을 발사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황해남도 은 지역에서 발사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건 완전히 내륙을 가로지르는 거니까. 네, 그렇게 쏘지 않는 그쪽도 곡창지대이고 물론 저기 탄광지대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독특한 곳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렇지만 한국으로 보면은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이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한국으로 하여금 어느 위치든지 갖다 놓고 발사 위치가 어디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가장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데 됩니다. 동해든 내륙이든 어느 위치든지 간에 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발사대 위치와 관계없이 어디든지 쏠 수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은 한국 전역 어디든지 그렇죠. 사정거리를 어디 위치든지 타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그렇죠. 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 아까 조 박사께서는 이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아니냐라는 이제 추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대략 600km 정도라면서요, 사거리가. 그러면은 예. 이를테면은 북한 저쪽 끝에서 부산까지 얼마든지 다 닿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이스칸데르급의 탄생 배경이요. 예. 원래 이제 1940년에 미국과 소련 간에 중거리 핵전력 감축 조약을 합니다. INF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원래 단거리 미사일은 1000km까지인데 네. 500에서 1000km까지 단거리와 5500km까지 중거리 미사일을 묶어서 감축을 하거든요. 네. 근데 500km 이상은 그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중거리는. 그렇죠. 그걸 은닉하기 위해서 이스칸데르를 개발을 해서 러시아 발표는 500km 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북한이 쐈을 때 600km 이상 나갔거든요. 그렇죠. 저희 전문가들의 추정은 700 내지 800km 정도 사거리로 보고 있거든요. 1000km까지는 안 되지만. 예, 그러면은 지금 아까 이인배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황해남도에서 쏘게 되면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역이 다 가능하고요. 된다. 또 하나는 과거에 거기서 노동 미사일 쏜 적이 있는데 노동은 사거리가 1,300km입니다. 그렇죠. 비형은. 중거리죠. 그러면 거기서 쏘게 되면은 베이징, 동경까지도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지역이죠. 알겠습니다. 봉 박사님. 예. 겉으로는 오늘 북한에서 발표도 물론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은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강한 반발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의미라는 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예전에도 그런 적이 많았으니까요. 그럼 조금 더 뒤집어서 보면 이게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1년에 그러니까 5월 달에 2번, 7월 달에 2번, 8월 달에 2번 이렇게 불과 한 석 달 사이에 6번이나 발사한다는 걸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반대 차원으로만 해석하는 게 좀 왠지 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의도가 또 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볼까요? 결국에 가서는 이제 북한 정권이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이제 공포와 불안을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북한과 미국 간에 다시 정상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예.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사실 여러 가지 장애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니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면서도 왜 자꾸 연합훈련을 하고 F-35A 같은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들여오느냐.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를 왜 체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하느냐. 그것은 싱가포르에서의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 회담 결과물인 합의문의 정신에도 배치되고 예. 남북 간의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자꾸 도발적인 행위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앞으로 이제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체제 안전 보장을 과연 해소할 방법이 있는가? 김정은 정권의 체제 안전 불안을 미국이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가능한가? 그러니까 일종의 평화협정 체결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안 북미수교라든가 이런 된다는 차원이 안 것이죠. 된다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다 철수한다 그러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불안해하면서 괌에 있지 않냐, 언제든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지 않는가까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미국이 들어줄 가능성이 있는가? 두 예, 번째는 예. 이인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미사일 능력입니다. 북한의. 그러니까 비핵화하면은 핵탄두만 없애고 장거리 미사일만 없애는 게 아니라 이동식 그 미사일 발사체도 큰 이슈거든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식으로 북한이 계속 텔을 이용한 미사일 실험을 계속 한다면은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이것이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실무 협상이 또 뭔가 여파가 그러니까 북미 간의 실무 협상 얘기죠.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자꾸 지연되는 게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8월 말 9월 초쯤에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번에 이제 북한의 반발은 이제 한국으로 하여금은 누차 이야기했지만 한국 정부가 자주적 입장을 취하라는 거죠. 예. 미국의 눈치 보지 말고 경협이든 연습이든 뭐든 군사 안보 문제든 어쨌든 자주적인 입장을 취하라는 압박이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으로 하여금은 미국을 계속 이 한반도 정세를 어지럽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그 전략적 인내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제재를 통해서 계속 압박하고 있는 그런 구도 자체를 깨려고 하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했을 거라고 예.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일단 미국이 입장을 변화시켜서라도 나오기를 좀 바라고 있는 것이 북한 입장일 텐데 미국은 지금 어떨 쪽으로 보면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로서는 좀 섭섭한 부분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조그만 그 미사일이다. 이거 어떤 나라든지 다 그런 미사일 쏘고 있지 않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전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크게 지금 동의하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런 북한의 협상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베한테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쏘는 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고 한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근데 저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불편하게 여기는 것처럼 미국의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또 하나 전략적으로 보면은 북한이 계속 그것을 조급해하거나 불편해하는 미국의 태도를 보게 되면 협상 테이블을 빨리 끌어다닐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려들지 않으려고 하는 또 협상 전략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보게 된다면 계속 이제 북한은 계속 도발의 강도를 높이면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빨리 끌어안치려고 그럴 것이고 끌어안칠 때 다른 협상 카드를 가지고 나오게 하려는 거죠. 지금보다 다른 그렇게 하려고 그럴 텐데 아마 미국은 그 속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고 이 두 개가 계속 좀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요즘에 한일 간의 경제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는 것에 대해서 일본에서 그렇게 별로 반응을 안 하는 거 보면은 어쨌든 뭐 미국의 힘이 세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독도 쪽으로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독도는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이명박 대통령이 예전에 독도 방문했을 때 그 일본이 보였던 모습을 보면 일본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왜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땅을 가지고 하여간 일본은 이렇게 반응을 세게 합니다. 근데 우리 군이 상반기 안 했던 독도 방어 훈련을 곧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는 결국은 일련의 최근의 한일 간의 사태에 대한 우리 쪽 차원의 어떤 대응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일종의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원래 독도 방어 훈련은 연례적으로 했던 거고요. 아, 원래 하던 겁니까? 늘? 연기한 이유가 사실 지금 한일 갈등 때문에 사실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서 지금 그걸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연기했던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고강도 카드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독도는 사실 명백한 우리 주권이 영토죠. 포함되는 영토고요. 사실 지난번에 러시아 군용기 A-50 정찰기가 왔을 때도 네.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렇죠. 경고 사격까지. 그게 이제 사실은 실효적 지배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사실은 일본이 굉장히 좀 아팠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군이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잘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랬죠. 그럼 사실 뒤집어서 깊게 얘기해 보면 우리 군이 우리 영공에서 경고 사격을 할 권리를 가진 걸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반응은 안 했지만 그 얘기를 해석을 해보면 미국이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준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사건 때 일본이 좀 배가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독도 문제가 우리가 카드가 되는 건
사실은 그게 양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것도 있지만 예. 사실 일본이 원하는 건 독도를 자꾸 분쟁의 지역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시끄럽게 하길 바란다 이거죠. 그렇죠. 일본은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도는 사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명백한 주권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분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독도는 사실은 이제 쟁점화 시키면 시킬수록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러나 이번 독도 방어 훈련은 이미 예정된 겁니다. 예정된 거고 우리 군의 어떤 특별한 뭐 일본에 대한 보복하더라기보다는 우리 군의 어떤 작전 범위에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물론 이제 조 박사님 논리가 이제 그런 건데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우리는 당연히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원래 해던 거고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일본이 오히려 의도적으로 이거를 자꾸 뭔가 이슈화하려고 하는 뭐 그런 전략으로 그냥 우리가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연구를 했고 또 미국에 있을 때 관찰한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좋네요. 예.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자꾸 국제사회가 인식하게 만든다면은 우리의 입장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제3자 입장에서는 이런 역사라든지 국제법을 잘 모르고 이렇게 한일 간의 분쟁이 있으면 분쟁 지역 아니냐. 그러면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 아니겠는가. 즉 일본이 주장한 대로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평화적이고 법리에 따라서 영구적으로 해결하는데 왜 한국 정부가 그걸 거부하는가? 뭔가 불리한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여론전에서 우리가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한 외교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답답한 면이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독도에 관한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제사회 여론전 차원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일본이 자꾸 이렇게 독도에 대해서 영권 주장을 하는가? 그렇죠. 사실 일본이 제일 관심이 있는 그 분쟁 지역은 독도가 아닙니다. 센카쿠 열도입니까? 선카쿠도 아닙니다. 아 그래요? 큐릴 아일랜드입니다. 그 북방 5도가 있죠. 사할린 얘기하시는 예, 거죠? 구소련이 2차 대전 참전을 동의하면서 그 대가로 그 큐릴 열도 5개를 점령을 했죠. 네. 일방적으로 그 상호 불가침 조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소련한테 큰 뒤통수를 맞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일본 총리가 러시아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총리랑 만나면 꼭 북방 영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에게 독도가 이런 자주권, 그 식민지 시대 때의 그런 치욕을 상기시키는 심볼이라면은 그 북방 5도가 일본한테는 가장 뼈 아프고 그다음에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배신을 당한 그런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방 영토의 반환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다른 이제 분쟁 그 지역 영토 분쟁 지역에서도 일본의 입장을 강화시킬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일관된 입장을 취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던 독도 지역에 대해서도 이건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그 처음에는 뭐 독도까지 다 포함해서 거문도 독도 그렇죠. 모실 다 포함해가지고 원래는 우리 땅으로 되는 거였는데 그게 뭐 물론 이제 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하고 영국이 강력하게 뭐 이렇게 해서 독도는 빠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뭔가 일본이 의도하는 바가 독도라는 데가 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독도를 원하는 건 맞습니다. 일본이. 하지만 가장 원하는 것은 북방 영토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회의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미국이 그 뚜렷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는가는 그 어떤 연구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당시 존 덜러스 미국 국무장관이 지금 한국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때 51년도니까 그때 그 어떻게 결과 나올지 모르고 한반도 전역이 북한의 점령이 되고 통일이 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그렇게 된다면 독도도 북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한국한테 준다면. 그래서 그것을 좀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남겨놓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독도에서 지금 해경이 방어하고 있는데 해병대로 대체한다면 그거를 어제 정경도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얘기를 그거는 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한미 상호 조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한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한국 영토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발할 경우에는
미국이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만약이라도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군대와 충돌이 있다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미군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렇죠. 미국으로서는 아주 악몽의 시나리오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네네. 미일 안보조약 5조를 보면은 일본의 행정권 안에 있는 영토에서 군사적 충돌이 있을 때는 미군이 자동 개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센카쿠 조어도에서도 잘 보시면은 일본 자위대가 나가지 않습니다. 해양 경비정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군사적 충돌이 일본과 중국 간에 발발한다면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나간다 이거죠. 경비정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우리 정부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지 예. 그냥 우리의 민족주의 입장에서 군사적 그런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 그랬다가 한미 안보 협력에 굉장히 큰 그렇죠.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정경두 장관 얘기는 제가 봉 박사님 말씀하셨다면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데 원래 이 박사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데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뭐봉 박사님 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조금만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경에 관해서 국제법적으로는 국경이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당사국 간에 100% 합의가 있어야지 국경은 획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분쟁 지역일 때는 미정의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이 된다는 이야기는 분쟁 지역화 된다는 것은 그 지역 자체가 어느 나라에게도 속하지 않은 나라로 공중에 붕 뜨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이게 독도가 분쟁 지역화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군이 가지 않죠. 지금까지가 독도에 가는 훈련 자체는 계속 해경 중심으로 돼 있고 뭐 해군도 같이 하긴 했습니다만 해경에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뭐 군에서 정경두 장관이 해병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독도에다가 해병대를 갖다 놓기도 사실은 그 위치거나 그 규모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소대 규모밖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완결적으로 군 작전을 하려고 그러면 중대 규모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인도 위치가 되지도 않습니다. 연병장도 없고 숙소도 있질 않아서 실제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게 되면 봉 박사님 말씀드린 분쟁 지역화될 우려도 많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은 가까운 울릉도에다가 해병대 기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곧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독도를 경비하는 것이 훨씬 우리 경비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또 예. 분쟁 지역화가 덜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 이 원장 말씀 들었고 조 박사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가 제주도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말 안 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독도도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일본이 뭐라고 하든 간에 사실은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즉각적인 어떤 카드들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계기는 이제 결정적인 지금 한국의 고민은 지소미아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3개월 전에 이제 그 1년씩 기간이 유효 기간인데 그 협정 체결일 3개월 전에만 일방이 통보를 하면 그게 깨지게 돼 있거든요. 그게 8월 24일이죠? 예, 8월 24일입니다. 왜냐하면 2016년 11월 달에 이게 됐기 때문에 예.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카드들보다 과연 지소미아를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그걸 보복 카드로 쓸 건지 아니면은 그걸 유지하면서 다른 형태의 어떤 대일 압박을 할 건지를 고민해야 될 상황이고. 어제 때문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신중하게 폐기도 검토하고 있다. 이게 공식적인 두 가지죠. 그러니까 신중과 폐기가 동시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독도 문제처럼 양날의 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 감정으로 보면 일본이 안보상 우호협력국의 지위인 화이트리스트를 제거했으니까 우리도 지소미아를 깨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국민 그렇죠. 감정은. 그러나 이 지소미아는 사실은 지금 이 중국의 1대1로 그다음에 신형 대국관계 전략, 그다음에 러시아의 극동 전략, 그다음에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이런 거대한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그 하나의 부분을 이루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지소미아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그러나 여기에 대한 사실 정답은 없어요. 깨는 게 사실은 효율적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전략적인 판단을 내릴 시점이 아닌가. 조 박사님은 폐기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신 거죠? 저는 뭐 폐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비용 지불에 대해서도
사실 준비가 돼 준비가 있어요. 돼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용 지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봉 박사한테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소미아를 폐기를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휴민트, 이를테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그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는 걸 알고 있고, 일본은 이제 뭐 보니까 뭐 위성도 있고 이지스함도 있고 뭐 조기 용복도 있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군사 정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한테 제공하는 이런 식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언뜻 생각하면은 왠지 일본께 정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우리는 뭐 별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뭐 그런 지적도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냉정하게 지소미아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정보의 어떤 뭐랄까요, 경중을 따질 수가 있습니까? 경중을 따질 수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 어떤 맥락에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지금은 남북 관계가 그나마 긴장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그 휴민트라든지 이런 대북 정보가 예전만큼 그렇게 그 절실하진 않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북한의 이제 도발 행위가 주로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방사정포 실험이 돼 있기 때문에 예. 휴민트보다는 이렇게 군사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분석하는 자료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정보의 질보다도 여기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앞으로 미국이 그리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 것이냐입니다. 우리가 이걸 폐기한다고 했을 예. 때 아베 정권이 정말 그 저급하게 그 국가 안보를 핑계 삼아서 우리 그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베 정권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한국을 안보 협력 국가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특별 대우를 해줄 수가 없다. 없다. 예. 한국이 동북아 지역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에서 굉장히 그 문제를 일으킨다. 적어도 협력 대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의 주장은 뭐냐면은 우리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일본의 이런 수출 통제 같은 비합리적인 정책이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와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폐기한다면 우리가 일본하고 차이점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예.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뭐 싸우면 둘 다 나쁘다는 얘기 있잖아요. 뭐 한국도 잘하는 거 없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안보 협력 국가로 정말 믿을 수가 없네. 아베 정권의 주장이 일리가 있네. 이런 의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법률 스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세상의 모든 결정에 옳은 결정, 나쁜 결정이 없고 단지 결과가 있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이다. 예. 그 책임을 피하려고 그러면 이제 업보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답이 없더라도 그 비용에 대한 아주 신중하고 철저한 분석은 이루어진 다음에 지소미아를 유지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지 이게 국민 감정이라든지 그 어떤 선거에 유리하다 그래서 국내 정치적인 맥락에서 결정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예. 때 안보 협력 국가로서 한국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점점 대답이 궁색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의도에 우리가 말릴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일본하고 이해해서 똑같이 좀- 행동하는 게 과연 우리한테 이로운가 아니면 차별성을 두는 것이 네. 맞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 박사님, 그 2013년 미 의회 보고서 내용을 제가 잠깐 어서 좀 내용을 보니까요. 미사일 관련된 정보에 있어서 좀 최근에 이제 뭐 북한이 6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대로 미사일 또는 뭐 대구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과 이제 연관이 돼서 한국은 북한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북한에서 뭔가 미사일이든 방사포를 쐈을 때 우리는 이제 사실 몇 분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시간적으로 참 별 의미가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서 여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통해서 일본이 우리 한국보다는 얻는 이익이 더 크다. 이런 식의 의회 보고서 물론 옛날 얘기긴 합니다. 2013년이니까 벌써 한 6년 된 얘기긴 한데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지소미아를 우리가 폐기해야 되냐 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봉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감정적으로 차원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 이 부분은 관련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때 이해되시는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2013년 지소미아가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정경국 국방장관 이야기하는 거는 66번의 정보 교류가 있었다. 그중에서 올해는 3번 있었다. 6년 동안. 네, 예.
있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66번 있었는데 올해는 3번밖에 없었던 이유는 올해 이제 계속 그 미사일 발사가 없다가 최근 들어서 막 발사하면서 요 최근에 만약에 이거 일본하고 전략 정보를 많이 그 교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로서는 가장 북한의 미사일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이지스함이거든요. 그렇죠. 이지스함을 굉장히 지금 그 세계적으로도 아주 가장 발달된 최근에 건조된 이지스함이기 때문에 잘 봅니다. 잘 봐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발사할 때 가장 최초의 시점을 볼 때는 가장 먼저 보는 게 우리 이지스함이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뒤쪽으로 날아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일본이 그걸 포착을 해가 쭉 추적을 하게 됩니다. 훨씬 더 널리 ICBM처럼 멀리 가게 되게 되면 이제 그 그린파인 같은 그 미국의 자산과 위성들이 계속 따라가면서 보게 되는 세 단계로 가면서 그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이 탄착 지점하고 다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초기에는 한국, 중간에는 일본,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국이 총체적으로 다 해서 같이 하게 되는 거죠. 한미일 그렇게 해서 3국이 같이 분석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그것이 정보 유통을 하려고 그러면은 세 나라가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빨 빠진 것이 되게 되면은 시간에 렉이 걸립니다. 뭐 어쨌든 다 세 나라가 같이 공유를 하게 돼 있는데 미국을 통해서 그것이 시간이 조금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예. 분명히 광학 1호, 광학 2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본토 위쪽으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가고 나서부터 그 해예요. 곧바로 이 위성을 2개를 하게 돼서 24시간을 그 북한 측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정찰하는 위성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봤을 경우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일본에서 우리가 도움받는 것이 꽤 많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한 가지 제가 조금 짚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독도 문제하고 지소미아를 불렀던 이거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압박 내지는 그런 거일 텐데요. 사실은 이 경제 보복 때문에 나온 한 조치가 있고요. 그에 대한 우리가 뭐 지소미아라는 것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독도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독도에 관한 부분은 늘 우리가 그 시대적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러시아의 영공 침해에 대해 침공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은 우리 전혀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 부복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현상 변경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 간의 합의를 우리가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반발로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전략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일본을 놓고 우리가 두 개 독도 문제, 영토 문제, 또 경제 보복 문제 2개를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두 개가 사실은 이 시연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예. 할 것인가를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알겠습니다. 짚고 가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같이 자꾸 이렇게 네, 연결해서 볼 엮여서 필요는 하면은 없다라는 조금 거, 이제 좀 맥락을 좀 다르다는 다르게 부분을 결이 다른 문제로 봐야 된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우리 봉 박사도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만 이제 미국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 조 박사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제 그 태국 방콕에서 했던 ARF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 강경호 장관이 지소미아 폐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즉답을 안 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게 한미일 세 나라 간에 상당히 좀 굉장히 결연한 동맹이었던 하나의 상징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그 세 나라 중에 두 나라가 이렇게 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맏형결을 할 수 있는 미국이 뭔가 좀 적극적으로 좀 하는 게 도리가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해리스 주한미 대사가 엊그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우리의 두 동맹 한국과 일본이 다투는 걸 보는 건 고통스럽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심이라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사실은 기술적 차원보다는 왜냐하면 그거 없이도 한국방이 잘했거든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 미국의 생각은 결국 중국이라는 거대한 위협의 부상에 대해서 미일 동맹, 그다음 한미 동맹, 그다음에 아시아에 여러 양자 동맹이 있어요. 예. 호주 동맹, 필리핀 동맹 이렇게 그런 양자 동맹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이고 그게 이제 인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도 태평양 그렇죠. 전략이고요. 그게 예. 지금은 이란 효과로 호르무즈까지 지금 연장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안보 대전략의 출발점이 바로 한미일 삼각 그 안보 협력 구도입니다. 그런데 지소미아는 그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볼턴 보좌관이 지난번에 왔을 때 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추론은 일본에게는 화이트 리스트에 제외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을 거고요.
우리에게는 지소미아를 유지해달라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일본 정부는 깼죠. 깼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굉장한 딜레마죠. 왜냐하면 미국의 원대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출발점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소미아가 깨지면.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우리 정부에게 직간접적으로 유지를 요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소미아 일본이 먼저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신뢰를 깼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건 충분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단순한 한일 게임보다 향후 한국의 미래 국가 대전략과 안보 전략의 차원에서 그런 고민 끝에 내려진다면은 충분한 논리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한일 관계만 좁은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은 네. 지소미아를 보긴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미국의 가장 큰 관심은 지소미아의 여부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말씀을 시청자분들께 쭉 들어보셨습니다만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뭐 굳이 또 정리를 하지 않겠는데 이 교수님 너무 길지 않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지소미아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본은 이번에 경제 보복을 하면서 무슨 말을 제일성으로 했느냐면은 한국이 전략 물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왜 그 말 했는지 아십니까? 미국으로 하여금 중재를 못하게 하려고 그 본인들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명분을 쌓으려고 그 이야기를 그래서 안보 논리를 집어넣은 거다. 네,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는 왜 지소미아를 냈냐면은 미국으로 하여금 지소미아 폐기하겠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의 중재 역할을 끌어들이려고 한 거였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우리가 폐기하게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미국에 중재할 수 있는 이 레버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예. 때문에 실제로 전략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라도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이런 상황에서 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마음이 조금 편하지 않을 문제가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한 언론사에서 이제 볼턴이 왔다가 가면서 우리한테 50억 달러를 증액을 해달라, 50억 달러로 증액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직 뭐 그 부분에서 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뭐 틀리다 맞다는 얘기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데. 그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9일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결국은 이 얘기가 또 나오지 않겠냐라는 좀 전망들이 많아서요.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 얘기를 좀 다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 박사님, 예. 50억 달러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들으셨으니까 그동안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이게 뭐 타당한 얘기인지 워낙에 좀 큰 금액이니까 우리로도 한 6조 원이거든요. 예, 그 50억 달러, 6조 원. 저 같은 서민은 50억도 너무너무 그 상상도 안 되는 숫자인데 거기에 달러가 붙었죠. 근데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께서 예전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명쾌한 그 분석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인용을 하자면 우리가 다 내고 대신에 미군을 우리 용병으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갖다 쓰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내 돈 내고. 100%죠. 네. 대신에 그럼 어떤 이점이 있냐면 물론 비용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다음에 이점이 있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전시 작전 통제권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북한이 지금 우리 한미 연합 연습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돈을 내는 쪽에서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면 안 해도 되네요. 예, 그 좀 필요하네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입체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 뭐 5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는 6배 수준의 인상을 요구한 것은 사실 비합리적인 것이죠. 동시에 왜 이런 주장이 나왔나를 보고 글쎄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 국한된 주장인가 아니면은 예. 내년 미국 대선에서 다른 대통령이 된다 그래도 계속 제기될 문제인가? 과연 한국과 미국이 매년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킬 여지를 없애는 것도, 즉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봉 박사님 문제 제기를 거의 하신 것처럼 이슈를 그러니까 어젠다를 아주 세팅하신 것처럼 말씀이 돼서요. 뭐 당연히 이제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 박사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그 지금 어떤 구조냐면요. 우리가 1조 정도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지금 평택에 있는 기지 제공 빼고도 그 편입 빼고도 거의 주둔 비용, 주한미군의 월급을 제외한 주둔 비용의 절반쯤 내는 겁니다. 예. 이게 1조만 더 내면은 사실은 주둔 비용 다 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50억 달러라는 그 기준 자체가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도저히 이게 산출이 안 돼요. 뭐 미국 쪽 얘기는 거기에다가 뭐 이것저것 간접비니 뭐니 다 붙였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럼 월급까지 주게 되는 겁니다. 그 월급도 당연히 주게 되는 포함되고.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에서 뭐 전략 물자, 전략 자산의 전개 비용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협상 잘 되면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50억 달러라는 얘기는 미국 의회에서도 아마 반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50억 달러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지도 않지만 부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봉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분담이 아니고 전액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용병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우리가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을. 그렇게 되면 미국의 동맹 체제에 균열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럼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원짜리는 셀 수는 있는데 1000원짜리를 못 세는 거죠.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생각해야 되는데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미국에 얻는 천문학적인 안보적 이익, 전략적 이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거든요. 중국에 대한 엄청난 견제, 이미 북한이 아니고 중국으로 하는 지상병력의 거점으로 지금 전환한 지도 오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 의회에서 지난해 국방수권법을 발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줄일까 봐 22,000명으로 줄이지 못하게 법으로 박았거든요. 지난해. 예. 근데 올해는 28,500명이라고 더 늘렸어요. 그 숫자 이하는 줄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미국 의회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의회인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계산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모들이 와서 얘기를 했다면 황당한 얘기라고 한 거죠. 저건 근거가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일본에 가서도 5배 증액해달라.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돈으로 10조 원 정도 연간 쓴다고 그러는데 이제 100조를 아니 50조를 이제 이를테면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볼턴이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비단 우리나라한테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뭐 일본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유럽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 미군이 주둔하는 데서는 다 방위비를 거의 뭐 5배 이상 올리겠다라는 의도인데 이게 지금 봉 박사님도 그렇고 조 박사님도 다 이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나토가 제일 컸었죠.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그게 뭐 액수도 제일 크고 하기 때문에 나토에서 유력 국가들의 그 부담을 가장 늘리려고 하는 이 나토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이거 방위비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주둔군 비용이거든요. 주둔군 주둔 비용인데 나토 같은 경우는 거의 방위비예요. 공동 그야말로 방위를 위한 쉐어링을 같이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액수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에 대한 그걸 늘리는 데가 가장 큰 목적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6배나 올리는 거는 초기 협상 전에 일단 한껏 가격을 이제 높이 불러놓는 조치 아닌가.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그 주한 미군에 대한 우리 이제 이 임금 지불 문제는 그러면 용병이 되죠. 용병이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그냥 군사력만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같이 공유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한미 동맹 선언에 보면은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통일을 지지한다라는 것이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 간의 약속입니다. 네. 사실은 그 가치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냥 돈으로 주한미군이 가서 너네들이 나를 우리를 사서 써라라고 하지 않는 부분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놓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가뜩이나 좀 심란한 상황에서 또 미국이 또 한 번 굉장히 걱정스러운 얘기를 한 게 그 아까 INF 얘기하셨죠. 예. 그거를 탈퇴를 하고 아시아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하겠다. 특정 나라를 얘기한 건 아직은 없지만 우리도 충분히 그 안에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좀 자아내게 하고 있는 그런 또 언급이 또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이 부분도 좀 각자 세 분의 생각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 박사님도 먼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그렇길 바란다. 미국의 선호하는 그런 결정이다 얘기를 했지. 아직 일본이라든지 하고 싶다. 그렇게 하길 원한다는 차원에서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좀 이제 여기에 대응할 시간은 아직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드 배치였죠. 박근혜 정부 때. 예. 뭐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미국한테서 통보받은 것도 없고 논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배치를 한 다음에 중국으로부터 이제 보복 조치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되풀이하진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혹시라도 미국이 우리한테 이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한다라고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이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사드 배치에서
배운 교훈이다. 예, 그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저희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지 한국 정부의 입지가 확보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입지가 확보된 것도 아니고 중국으로부터 굉장한 강하게 타격을 말했죠, 받았죠. 뭐. 그러니까 예.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모호한 전략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사드 배치 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반응했나를 생각하고 이거는 방어용 무기가 아닙니다. 공격용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더 예측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드는 방어용인데 근데도 중국이 그렇게 그렇게 강하게 했는데 반응했는데 이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한다는 거는 중장거리 공격하겠다는 거니 미사일을 배치해서 그 타깃이 누가 되겠습니까? 북한은 아닌 거죠. 이게 그 거리 장거리죠. 예. 그렇게 본다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우리 정부가 그 선택할 그 선택지는 굉장히 그 명확하다고 명확하네요. 볼 수 있는 예. 거죠. 이거 우리 이 박사님도 한 말씀 뭐 네, 그 사실 그 중장거리가 아니라 중단거리입니다. 중단거리. 예, 그러니까 500km에서 5,500km니까요. ICBM 빼놓고 다거든요. 그러네요. 10,000km 이상 넘어간 걸 빼놓고 다를 이제 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요. 한 5월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5월에 저 워싱턴에서 작은 그 세미나에서 저도 국방 차관보가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은 이 INF 중거리 미사일 협정이 깨지고 나면 그 이유를 대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함대지 미사일, 순항 미사일을 더욱더 개발해서 네. 하는 게 좋겠다. 그걸 이제 이 아태 지역과 동북아 지역에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태역에도 없지만 토마호크 미사일에다가 이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연구하고 뭐 이미 그거는 NPR이나 미리 저 벌써 트럼프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다 가다듬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기술적인 준비와 함께 이런 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 육상에 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육상에다가 한국이든 일본이든 배치하는 그 전략이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전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배치가 아니라 전개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개랑 배치는 차이가 뭐죠? 배치는 이제 육상에다가 고정적으로 고정하는 놔두는 거고. 거라면 전개라는 것은 이 이동식으로 그러니까는 배에다가 배나 이 잠수함을 통해 가지고 전략 그 무기들을 갖고 이제 인근 지역을 순행하면서 그 언제든지 하시라도 중국이든 한국이든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또 하나는 사실 5,500km 이하 같으면 괌에도 충분히 중국이든 한국이든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요. 굳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저 배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배치가 아니라 전개 쪽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계속 드는 의문점이 지금 가뜩이나 동아시아 상황도 좀 심각한 상황이고 이렇게 편안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북미회담이 잘 돼가지고 한반도가 굉장히 좀 평화 어떤 분위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 중국 뭐 이런 문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외교 안보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되는데 여기서 미국이 이런 얘기를 뭐 아무리 뭐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지만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한 의도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한일 관계 때문에 또 북한 때문에 시각이 좁아지거든요. 근데 큰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게 결국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또 나가서 이제 중러의 협력이 충돌하는 그림으로 가는 거고요. 이미 남중국해, 동중국해, 호르무즈까지 이제 항행의 자유작전으로 미국과 중국의 해상에서의 충돌은 가시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거리 물론 이제 재래식이라고 말했지만 모든 중거리 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 특성상. 그렇게 핵까지. 보면 만일에 이 얘기를 당장 실현은 안 하겠죠. 근데 지금 저 얘기를 꺼낸 건 뭐냐면 지금 육상 기지에서도 미중 간의 충돌을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레이트 게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거죠.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지금 일본에서 분노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큰 그림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지각 변동의 그레이트 게임 속에서 한국이 과연 어떤 전략적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할 시점이 그러니까 INF 자체 중거리 전력 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 이면에 숨어져 있는 거대한 알겠습니다. 그레이트 게임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오늘 그 부분이 뒷부분에 가서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세 분의 전문가분들한테 들어야 될 사실 말씀이기도 해서요. 그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하나만 더 조금 미시적인 부분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봉 박사님, 호르무즈 파병 문제 현재 정부의 스탠스는 결정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아직은 없고요. 미국도 공식 요구는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 이름을 거명을 했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예, 파병 예. 관련해서 그러면은 그거는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너네가 좀 가주어 뭐 이런 간접적으로 그 떠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파병 인원이 1,114명이죠. 그리고 누적으로 28개국에 5만여 명을 파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이런 그 글로벌 전략의 변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봐야겠죠. 예. 그 70년대 초반에 닉슨 대통령이 이제 괌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아시아 동맹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는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주한미군을 대폭 철수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비슷한 지금 시점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손을 떼고 미국 우선주의로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70년대 초반에 사실 고정 환율 제도도 미국이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동 환율 제도로 됐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중국을 또 최근에 환율 조작구로 지정한 것도 어제 조작을 했더라고요. 70년대에 그 글로벌 안보에서 미국이 발을 빼는 것과 비슷한 지금 행태를 트럼프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로 국한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 변동의 어떤 표현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가 파병하는 것은 사실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이제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정치적 외교적 부담이 적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 경제 이익을 위해서 우리 선박을 호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미국의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만약 요구가 공식적으로 제기된다면 파병을 한다면 이것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중국의 반발이 그다지 우려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중동 지역에 자국의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파병을 중동 지역에 한다면은 중국도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우리도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 할 때 미국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한다 그래도 사드 배치라든지 아니면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란 사안에 비해서는 중국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이 박사님이나 조 박사님 중에서 이 박사님 뭐 지금은 그 미국이 이 그 호르무즈 해협 이 전반적인 거기에 보호 그 기획을 좀 그 전략을 좀 그 구축하고 있는 단계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그 확산 방지 구상이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PSI라고 있었거든요. PSI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그럼 곧바로 거의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몇 년이 걸쳐서 국가들을 설득하고 해서 인근 나라들을 그 지역의 나라들을 설득하고 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었고 지금은 적시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그 무기 수출이나 여러 가지 선박 임금하게 될 때 그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호르무즈 저 기획은 이란판 저는 PSI 같은 것을 지금 미국이 지금 하고 있다. 지금 30개국 정도를 염두에 두고 설득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한국이나 일본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있는 부분이라서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이게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지금 이런 이란판 PSI를 구축 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 한국이나 일본의 함정을 파견하면 말라카 해협을 통한 이 시레인을 통해서 중동까지 가거든요. 그럼 이게 정확하게 인도태평양 전략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호르무즈가 아니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 역시 크게 좀 봐야 됩니다. 세 분이 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모신 분들이 그 사실 외교안보 전문가분들이시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한일 간의 무역 갈등 얘기를 또 빼놓지 않고 한 이유도 결국은 한일 간의 무역 갈등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국한해서 볼 문제는 아니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뭐 저 시간이 이제 한 6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세 분으로부터 이제 각각 현재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질 수 있는 불안감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의 전문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또 가고 있죠. 그다음 앞서 말씀하신 중장거리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 중로의 독도 영공 침범, 북한에 잇따른 계속해서 미사일 또는 대구경포의 발사 등등등 뭐 경제, 외교, 안보, 군사적 긴장감이 사실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팩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에 대한 답을 세 분한테 좀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부터 먼저 이렇게 해서 가시죠.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미국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국,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보복 이 마찰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의 중재 역할을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하고 지금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미국이 안보 전략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중재를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있던 켜켜이 쌓여 있는 한국과 일본 간의 70년 세월 동안 써있던 민족 감정에 대해서 미국 정부, 국무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제대로 잘 읽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솔직히. 그렇다면 중재할 수 있을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서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입장을 저는 미국이 해내지 못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 중재를 그렇게까지 못할 네, 거다. 그 정도까지 공부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미국이 중재가 그렇게 크게 기대할 바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과 일본 간에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얼마나 더 확진되지 않고 서로 경제 피해가 없는 선에서 잘 마무리 지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일 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한일 간에 스스로 잘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봉 박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정권 이익과 국가 이익을 구분해서 봐야 되고 특히 국가 이익을 정권 이익보다 앞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혹이 많겠지만 어떤 국내 정치적인 맥락에서 안보 외교 정책을 결정하거나 그런 판단을 한다면은 결국에 그 부담과 고통은 국민에게 또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가는 겠죠. 거니까 굉장히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하고 비근한 예가 뭐냐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기에 독도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다음에 뭐 통속지염을 얘기할 거면은 일왕이 한국에 올 필요 없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그때부터 굉장히 안 좋아졌죠. 또 박근혜 정부 때도 개인 청구권 판결이 났는데도 일본과의 어떤 외교적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못한 역대 정부의 실책을 이 정부가 또 반복한다면 그거는 국민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 가서는 촛불 혁명이 있었지만 도로 이명박근혜 문재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국가 이익과 정권의 이익을 분명히 좀 갈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 박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 단호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아베 총리가 지금 미국의 지소미아까지 흔들릴 만한 그 화이트리스트를 저는 미국은 반대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감행한 이유는 자기의 국내 정치적 이익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준 낮은 일본의 미래를 본 건 아닌 거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본 좀 성숙된 아베 총리의 수준 낮은 대응보다는 좀 더 성숙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요. 결국 지금 이런 거대한 그레이트 게임에서 국제 정치에서 한국의 역할은 매우 작습니다. 근데 동아시아 지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남북 관계거든요. 네. 남북 관계를 뚫어버리면 남북의 이 한반도의 지형이 변해버리면 동아시아 질서도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좀 실망스럽게 도발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우리가 주도해서 가속화해 버리면은 일본도 사실은 여기에 견인 동참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되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원래 의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견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베가 이런저런 무리수인지를 논리적으로 봤을 때 알면서도 저렇게까지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 아까 내부 문제도 일본 내부 문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하나가 안보적으로 봤을 때는 북미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고 남북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진 데서 자기네들이 왠지 표현이 조금 거칩니다만 왕따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라는 해석도 있더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 박사님 말씀,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남북 관계를 더 좀 알차게 만들어가라는 게,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오히려 일본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한일 간의 문제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요, 이 동북아 전체의 문제, 또 심지어는 글로벌 이 외교 안보 문제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이 얘기를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 그다음에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박사, 그리고 협력안보연구원 이인배 박사 세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메시지를 어제 또 내놨습니다.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이 되면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뉴스만을 콕 집어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소연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두 번째 공개 석상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한마음으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응해 주는 데 감사하다며 더 큰 안목을 갖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혁신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경제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경제 강국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키우는 자극제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의 카드 중 하나로 한반도 평화 경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건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인데 남북이 힘을 합치면 이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듭된 메시지와 함께 정책적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삼성, 현대차, SK 등 5대 그룹 경영진과 이번 주 만나 수출 규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추경 정국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외교안보 정국이다 이렇게 정리가 딱 되더군요. 네. 오늘 청와대 핵심들 그러니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 다 국회 운영위에 출석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안보 쪽에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는 오후에 출석을 할 예정이고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아까 전에 막 출석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권력 구조가 좀 청와대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국회 운영위원회가 청와대를 또 소관하고 있는 상임인데 보통 국회 운영위 하면은 국회 뭐 일정 짜고 이제 전반적인 어떤 운영들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청와대하고 이렇게 맞상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커다란 상임위가 돼버렸어요. 예, 그리고 7월 31일에 원래 치러지기도 했는데 그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제안을 했고 북한 미사일 발사 때문에 늦춰져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또 오늘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를 하는 바람에 안보에 관련한 여러 가지 공방들이 뜨겁게 특히 오후에 들어서서 정의용 실장이 들어오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상을 좀 해보죠.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 당연히 뭐 정부를 방어할 테고 지난번 나경원 의원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야당 쪽에서 이제 특히 청와대를 상대로 좀 이렇게 그 공박을 할 만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뭐 북한 문제랑 일본 문제가 있을 텐데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니 일본한테는 그렇게 대일 강경책을 구사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느슨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한편으로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도 마냥 그냥 정부를 두둔하거나 야당에 맞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정부보다 더 강경한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소미아에 대한 당론은 없죠. 현재 당론을 분명하게 정해둔 건 아니죠. 이해찬 대표도 얼마 전까지는 지소미아 폐기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난주에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일본이 배제하고. 한국을 배제하면서 그때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이거 파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조금 더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폐기 쪽으로 무게중심이 가고 있다. 네, 그거는 이제 백색 국가를 일본이 먼저 뺐으니까 그에 대한 이제 강경 대응 차원이다. 그렇죠. 앞서 이제 우리 외교 전문가, 안보 전문가분들은 그 얘기를 참 나눠봤는데 정치권에서 이 지소미아에 대한 대응 방식은 물론 지역구도 있고 내년 총선도 네. 의식한 거겠지만 다소 조금 국민들의 정서에 이렇게 부합하는 쪽으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 구조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정부하고 여당하고 조금 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원 내각제를 하는 국가에서는 국회 다수파의 방침이 곧 정부의
방침일 그렇죠,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하고 의회 권력이 좀 분리돼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보통 여당에서 하는 얘기가 곧 정부의 정책이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물론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여당을 또 존중하는 그런 정부의 자세를 보여주는 사례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의 최종 방침은 또 아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홀가분하게 오히려 네, 당론을 피력할 수 있는. 이를테면 어쩔 때는 더 강하게, 어떨 때는 좀 더 그렇습니다. 약하게 이런 식으로 수위 조절할 폭이 넓어진다 이 말씀이군요. 네, 예전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인데 한나라당 시절이죠.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이 3대 세습을 할 때에 한나라당에서는 거기에 대한 비판 논평을 거세게 내놨는데, 당시에 이명박 정부는 조금 입장이 달랐거든요. 뭐 그렇게 세세하게 비판을 하지 않는 그런 역할 분담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국회에서도 여당에서는 정부에서 미처 정해놓지 않은 방안에 대해서도 더 강경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그림을 또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얘기 또 어떨까? 우리 앞서 우리 리포트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대통령이 이제 한일 간의 이 경제 갈등 문제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남북 간의 협력을 이제 그 제시를 했거든요. 네. 대화, 뭐 이를테면 경협, 뭐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거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여야 의원들 간에 좀 뭐 당연히 여당 의원들이야 뭐 대통령이 네. 한 얘기니까 뭐 지지한다고 하겠지만, 야당 쪽에서는 이런 중체대한 상황에 북한을 이랑 뭐 평화 쪽을 얘기한다는 게 좀 네. 더군다나 계속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니까 어떻게 보세요? 오늘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이나 뭐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인데 그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남북 간의 관계도 그렇게 잘 풀리고 있지 않은데, 일본과의 그 경제 협력이 단절되어가는 그 상황에서 대안으로 남북 평화 경제를 얘기한다는 것이 나이브하다, 이런 지적은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뭐 보수 진영의 비판이 아니라 여러 국민들 사이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근데 따져보면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것 중에 극히 일부의 발언이고, 뭐 앞으로의 어떤 여러 가지 국가적 비전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긴 한데, 현재 시국에는 좀 그렇게 적절한 메시지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북 간 경제 협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평화는 곧 경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남북 관계 개선을 많이 지지했던 것은 평화가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지, 예. 그걸 가지고 우리의 뭐 경제가 더 실현이 되고 최저임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자영업이 되고 이런 기대를 가져서는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그 통일 대박론 네. 한번 해가지고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통일이라는 게 많은 비용이 들고, 또 그게 필요하다면, 뭐 통일이든 평화든 간에 비용이 들면 가치가 있다면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국내 경제가 같이 살아나고 이러기에는 굉장히 요원한 일인데다가, 또 이제 북한의 어떤 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뭐 내수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발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좀 국민적으로, 아니 지금 그 남북 경협 얘기할 때인가, 이런 얘기가 예. 또 나올 수 있어서 야당에서도 그걸 좀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게다가 5월부터 벌써 6번째, 오늘 아침까지 6번째 이렇게 미사일이나 뭐 그 대구경 반사포를 네. 발사한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의문점이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회 얘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을 신임위원장으로 선출을 했고, 근데 또 내부 갈등이 있다고 그러고, 네. 그 다음에 정치개혁 특위도 뭐 며칠 안 남았는데 여전히 뭔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뭐 한다고 개혁이라는 말은 갖다 붙이는데 뭐 개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퇴행이지. 지금 이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모습을 보면은 국민들이 오히려 앞장서 가지고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맞습니다. 싶다. 그런 말 나올 그것도, 만합니다. 예,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8월 말까지 일단 그 두 특위의 기한이 연장이 돼 있는 상태인데, 뭐 지금 현재 한 달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각 특위에 보면은 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쟁점이 될 만한 그 사안들이 제1소위로 많이 가 있거든요. 제일 소위요. 네. 뭐 어떤 내용들이? 그러니까 사법개혁특위 같은 경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제도가 제1소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각 당이, 특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위원장 하나씩을 나눠 갖기로 합의를 다 그랬죠.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1소위 위원장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원래는 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제3당 의원이죠. 저 소위원장으로 들어갈 수 있나 했더니, 또 자유한국당에서 우리가 정개특위도 위원장을 양보했는데
이 검경개혁 소위 위원장 또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또 피력을 하고 있거나 혹은 사법개혁특별위 아니더라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쪽에서 그렇다면은 위원장을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가져갔기 때문에 소위원장은 이제 또 자유한국당이 가져와야 된다 이 논리를 또 펴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합의가 안 되면서 두 특별위원회가 공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이 두 특위의 활동이 이달 말까지라면서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생각 들 것 같습니다. 또 질질 끌다가 개혁을 안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만약 이 두 특위가 31일 날까지 그 활동 기간 31일까지 아무런 결론을 네. 못 내고 끝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죠.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개혁특위 네. 두 개혁특위는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활동을 뭔가를 하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특위를 연장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연장이 되는 거고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냥 만료가 되는 건데 그럴 경우는 이제 자동으로 다른 위원회로 안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4개 특위의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그러게요. 넘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제 패스트트랙 기간 중에서도 그 법 체계라든지 자구 정정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겸하게 돼 있어서 이게 좀 학설이 좀 엇갈리긴 한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지나서 그냥 계류돼 있던 것이 지나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빠르게 본회의로 올라갈 수 있다. 올 연말이라든지 이때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좀 중론입니다. 근데 다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혁 안건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머지 1차적인 패스트트랙 기간을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서 또 90일이 소요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내년 1월 말쯤에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서 사실 이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안건들은 굳이 의결시켜주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줘도 되는데 글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도 개편안 같은 경우는 의결을 시켜줘야 바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수 있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특위까지 만들어서 할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작업인데 네. 이 일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실제로 의결이 된다는 보장은 사실은 혼자로서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각 당들의 이해득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당은 이게 그냥 유야무야 되기를 원하는 데도 있을 거고 어느 당은 반드시 선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검경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거를 조금 좀 정리를 한번 네. 해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은 4개 특위에서 의결되지 않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으로 이관이 되고 또 좀 비교적 빠르게 본회의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과 여야 4당이죠. 나머지 야 3당이 합의했던 거는 선거제도 개편부터 먼저 본회의에서 다룬다라는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선거제도 개혁안도 빨리 올려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합의를 따르려면은 8월 말 전에 정개특위에서 의결을 시도해서 다른 그 야 3당하고 합의하고 이제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걸 의결시켜줘야 되는 그 과제를 또 갖고 있죠.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이랑 그 한국당 뺀 나머지 그 3당하고의 그 개혁에 대한 네.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민주당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그렇게 원치 않는 거 아니냐라는 글쎄요, 지적도 그런 있는데 얘기들이 있어서 드리는 네, 말씀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민주당이 자신들이 반대해가지고 혹은 자신들이 무능해서 통과가 되지 않는 것보다는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닥쳐서 안 되는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팽개친다거나 이런 시나리오는 좀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선거 개혁 특위가 만약에 통과가 그 문제가 의결이 된다 그러면은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럼 그거가 어떤 결과가 있는 거야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뭐 공수처라든가 저 네네. 검경개혁 문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이해를 좀 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선거 네. 개혁은 이렇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미온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선거제도 개혁안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현재 선거제도가 정당의 지지율하고 정당의 의석이 그렇게 비례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많은 제1당들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실제 득표율은 뭐 40% 정도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괴리를 좀 좁혀주는 그런
안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안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제1당, 제2당은 지지율에 비해서 많은 의석들을 차지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특수 이익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 자유한국당한테는 좀 불리한 선거제도 개혁이고 이제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뭐 그런 안으로 흔히들 설명이 되어 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자꾸 얘기 나온 지는 꽤 된 것 같은데 자꾸 이제 결론이 안 나고 네. 질질 끌리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좀 할 수가 있겠군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 바른미래당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 내용이 심해지고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홍이요. 그 일테면 손학규 대표가 이제 유승민 전 대표를 직접 뭐 공격을 하는가 네. 하면 등등등. 결국 이거를 그냥 단순히 바른미래당의 내용이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뭔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있겠다. 앞서 이제 우리 선거개혁 네. 특위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이 좀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위원들을 통해서 유승민계가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압박했다라고 손학규 대표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유승민계가 자꾸 자유한국당 쪽으로 좀 기웃거린다라고 하는 게 손학규 대표 쪽의 입장입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 쪽에서는 그것은 굉장히 이제 모함이다.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고 이제 본인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쪽으로 갈 생각이 없다라고 허위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싸움은 글쎄 상대방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고 혹은 근거 있는 어떤 주장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떠나서 손학규 대표 쪽은 이제 민주평화당 쪽하고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면 유승민 전 대표는 좀 자유한국당 전체는 아니더라도 자유한국당의 비박 계열이라든지 이쪽하고 더 가깝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외연 확장을 한다고 했을 때, 정계 개편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방향이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민주평화당 쪽을 좀 끌어안으려고 그러네요. 할 것이고 유승민 대표는 혹시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도 있는 비박계를 끌어안으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양쪽이 서로가 껴안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껴안아서 당을 만들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면 A 쪽을 끌어당기려고 하면은 B 쪽에서 거부할 것이고 또 B 쪽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글쎄요 양쪽이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를 떠나서 유승민, 손학규 양쪽이 원래 처해져 있었던 포지션대로 그 결을 따라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 말씀은 정계 개편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질문은 그 국회 패스트트랙 고발건 이거 수사 중인 경찰 쪽의 얘기인데 계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출석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21명.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출석하라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확인된 건 별로 없고요. 그래서 드는 의문이 출석을까지 국회의원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이건 되면 공권력을 국회의원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거부하는 모양이 돼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당장에도 경찰이 저희가 좀 봐드릴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나올 수는 없죠. 그럼요. 네,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개별적으로 일장을 물어보겠다. 그다음에 하다 안 되면 강제 수사까지도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서울지방청장이 밝힌 입장인데 현재로서는 경찰에서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또 당연해 보이는데 조금 지나서는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할 수 있을지 그거는 아직은 미지수 같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그 고발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 계속 약간 그냥 어떻게 될지 애매하게 그냥 이렇게 간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예측이고요. 네. 그러면 또 경찰 또 국민들한테 또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가운데 껴가지고 여러 가지 기로에 서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마냥 그냥 출석을 미룰 수 있을까? 네, 이거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좀 자유한국당 쪽에서 스스로 1차 출석이라도 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가장 좀 경찰 입장에서는 편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 구인 이런 어떤 그런 방법은 있나요? 뭐 그건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이제 또 방탄국회가 열리면 체포 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좀 이제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말씀하신 대로 뭐 1차 출석 다른 당들은 다 했으니까 2차 출석 정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국당 의원들도 스스로 좀 이렇게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최근 우리와 일본 그리고 북한과 미국 또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들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학자이면서 외교관이었던 라이샤오 하버드대 교수가 언급을 해서 라이샤오 명제라고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후 2차 대전 전후입니다. 2차 대전 전후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관심의 핵심은 중국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가치가 재발견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일본을 키우기 위해서 그 뒷마당으로 한국 등이 필요하게 됐다. 이게 라이샤오 명제 내용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돼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Thank you.